안녕하십니까. 레뮤지앙 김상준입니다. 여러분, 날이 많이 추워졌죠. 저도 이 추운 날씨 때문에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요. 그 점 유의해 주시면서 강연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제목을 보면 추측해 볼 수 있듯이 이번 레뮤제 대강연은 이 배움이라는 합동 주제 하에서 강연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 배움에 대해서 각기 다른 시선을 통해 바라본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두 명의 연사자가 들려드릴 건데, 그 중에서 저는 이 배움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될지, 그리고 이 배움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다른 논의 이전에 이 배움에 대해서 정의해보고 가려고 해요. 배움의 원형이 배우다의 국립국어원 정의를 가져와 봤는데요. 정의를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교양을 얻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다, 남의 행동, 태도를 본받아 따르다, 경험하여 알게 되다, 습관이나 습성이 몸에 붙다. 이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배움은 이 경험하여 알게 되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이 배움이 제가 살아가는 세상을 넓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어떤 배움을 얻게 되면은 제가 살아가고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세상이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 군단 시절 베를린에 대해서 서술되어 있는 책을 한 권 읽었다고 해볼게요. 만약 제가 그냥 글자 자체로 그냥 텍스트로서 치부하고 쭉 읽어 내려갔다면 그냥 얻는 것은 그 베를린에 대한 내용일 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 내용에 이입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배움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배움을 얻음으로 인해 저는 이 베를린, 1970년대 베를린에 마치 살았던 것 같은 기억이 생기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언제 배움을 시작했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어렸을 적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것이 유치원일 때도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이전에 배움을 시작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언제 배움을 시작했는지 그 기억을 더듬어 올라가 보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그 틀이 조금 보이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이 배웠다, 배움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데는 한 4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승님, 그리고 저에게 그 첫 가르침을 준 스승님은 책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어머니께서 저를 도서관에 자주 데려다 주셨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냥 계속 유치원, 집, 놀이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것만이 세상의 전부였을 그냥 4살짜리 꼬맹이가 이 도서관에 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넓혀가게 된 것이었죠. 생각해보면 그때는 그냥 책을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어느 곳에 손을 뻗어서 어떤 책을 집더라도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이니까요. 하지만 물론 지금은 좀 지루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약간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서 어떻게 배움을 시작했는지, 배움을 언제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때 그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 그때 그 배움을 시작한 그때의 감정과 동기들을 떠올리면서 강연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누구나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10대의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그래서 제가 약간 농담을 가미해서 이거랑 비슷한 내용, 비슷한 제목을 가진 책들을 좀 여러 번 준비해봤습니다. 20대 공부에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40대 공부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공부가 다 죽어라. 약간 지금은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처음 이 10대 책이 나왔을 때는 10대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장이고 약간 평생의 라이프 스타일이 결정되는 그런 성장의 기회이기 때문에 10대 공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는 책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점점 이 나이가 늘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점점 이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공부의 시기가 점점 더 늦춰지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학교까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는 취업해서 돈이나 많이 벌자. 근데 이게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오면서 배우면 배울수록 이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그렇게 제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성장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배울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돈을 벌려고 주식 공부를 하거나 재테크를 위해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보다는 좀 더 우리 삶과 내면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물론 돈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현실이기에 그런 문제 또한 중요한 것이 맞아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꾸준히 배워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만약 그런 문제에 집중해서 배움을 얻게 되면은 중간에 지칠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래서 저는 지치지 않기 위해서, 지루함을 얻지 않기 위해서 좀 내면에 가까운 그런 요소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겁니다. 일단 이 사회가 우리에게 배움을 요구하는 그런 시기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제가 아직 살아온 시간이 얼마 많이 되지 않아서 잘은 못 느끼지만 이 근 20년 동안 이 세계에는 기술의 발전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발전한 만큼 세상의 템포도 점점 빨라지고 있죠. 당장 지금도 이 정보의 바다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힘들어서 잠깐 이렇게 한숨을 돌리고 있으면 발빠른 사람들은 먼저 몇 발씩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변해가는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이 변해가는 세상을 그만큼 더 많이 우리가 향유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을 무려 80년 정도나 더 살아가야 해요. 당장 정년까지는 일하면서 어떻게 보낸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내야지 막막하긴 합니다. 과거에는 약간 뭐 해 먹고 살지라는 고민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뭐 하면서 살지라는 고민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정년을 끝나고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그 늘어난 시간을 좀 더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까지 배움을 언제까지 지속해야 되고 왜 그런지 알아봤으니까 어떻게 배워야 할지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 형식 교육입니다. 형식 교육은 우리가 배우는 이 초, 중, 고, 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의 교육을 포괄하는 교육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에 일찍 배우는 그런 교육들을 포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떤 배움을 얻는데 가장 쉽고 편안한 방법은 이 형식 교육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형식 교육이 제공해주는 커리큘럼 때문인데요. 우리가 만약 학교에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커리큘럼이 제공되고요. 양질의 강의가 제공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우리의 수준을 평가해서 스스로 피드백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 형식 교육을 꾸준히 우리가 영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배움의 방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초중 고등학교는 우리가 한 번 수료하고 나면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 교육 그리고 특히 초중 고등학교는 제가 생각하는 이 계속되는 배움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대학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대학교는 일단 저희가 계속 학부에 입학할 수 있는 성적이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이 계속되는 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대학 교육도 형식 교육이라서 그런 걸까요? 크나큰 단점이 존재하죠. 바로 금전적 문제와 시간적 문제입니다. 이 대학교에서 배우려면 등록금이라는 커다란 돈을 내야 되고요. 그리고 대학 교육을 수료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 교육 또한 이 계속되는 배움에는 약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바로 이 평생 교육입니다. 평생 교육은 크게는 이제 사람의 일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심지어 방금 제가 말했던 형식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했던 형식 교육은 좀 제외한 개념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평생 교육 말만 들어보면 제가 생각했던 계속되는 배움에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추측해 보신 분도 계시듯이 라이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생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평생 교육이라는 개념 이렇게 글로만 보면은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서 제가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해 보려고 해요. 여기는 제가 어렸을 적에 다녔던 청주 비정의 도서관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렸을 때 이렇게 도서관에 많이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도서관은 단순히 약간 도서 대출만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약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약간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기억에 남는 활동들이 연극 아니면 동화 구연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 프로그램은 이 천체 투영이었습니다. 이 도서관에서 조금 더 왼쪽으로 가보시면은 천체 투영관이 존재했는데요. 이 안에 들어가시면은 하늘에 이렇게 동처럼 커다란 검은 구멍처럼 생긴 천장이 있고요. 주말마다 약간 친구나 가족들끼리 이곳에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별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도 이때 당시 이걸 보고서 한동안 별에 빠져가지고 우주책만 주구장창 봤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평생 교육이 주는 우리에게 평생 교육이 주는 이 학교 교육과의 차별점은 이 학교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학교에서 보여주지 않는 세상을 이 평생 교육은 저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마 인생에도 이런 평생 교육이 조금이나마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시설에서 평생 교육을 경험해 보셨던 분도 계실 거고요. 여러분이 산책하거나 동네 돌아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평생학습센터 아니 평생학습관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이 사이버 평생교육관 이렇게 해가지고 이 평생교육을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거를 우리가 평생학습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평생교육시설은 지역에서 운영하는데 이런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체계화해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준 그런 시설이에요. 여기서 이 광진구 평생교육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와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대학 대입 정시 합격 전략 설명에 그리고 1000만 영어로 살펴보는 소통과 공감 그리고 스마트폰 기초로 약간 인터넷 교육도 지역 주민에게 해주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여기 대학 연계 평생 교육이라고 창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저희 건국대에서도 이 평생 교육 시설과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약간 이 평생 교육이 여러분과 멀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 것들은 약간 전문적이기보다는 체험 그런 활동에 가까운 것들이 보이고 약간 그 타겟팅도 우리 청년층보다는 청소년 혹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약간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도 맞지만 모든 프로그램들이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평생 교육을 통해서 약간 우리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제도 또한 존재를 해요. 혹시 여러분 이 학점은행제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의 교육도 이 약간 교육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어떤 학점으로 인정을 받고요. 그 학점이 모이면은 학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예요. 이 학점은행제도 평생 교육의 일환입니다. 이 학점은행제를 약간 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자격증을 따려고 할 때 어떤 이런 강의를 수료해야 된다, 이런 강의를 들었어야 된다, 이런 자격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요건들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이런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배우고 그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살펴봤던 이 평생 교육을 보면요, 이런 세 가지의 차별점이 평생 교육에 대한 차별점이 존재해요. 일단 인터넷 그리고 우리 집 주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의 이점이 있고요. 나이나 계층 그런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의 유연성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다른 형식 교육 그리고 다른 교육들에 대해서 이 경제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특장점 때문에 저는 이 평생 교육이 제가 생각하는 계속되는 배움에 어울리는 학습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자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이 배움을 멈추게 되면은 우리는 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범위는 점점 더 좁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배웠던 경험을 잊지 않고 제가 그대로더라도 이 세상은 빠르게 팽창하고 있기에 세상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 세상은 계속해서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게 그 세상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저희는 생각하고 그만큼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세상 또한 늘어나는 거잖아요. 마치 무한히 늘어나는 콘텐츠처럼. 물론 제가 앞서 추천드렸던 평생학습, 그런 평생교육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어서 배울 수도 있고요. 학원에 등록해서 배울 수도 있고요. 대학원에 진학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속해서 배우는 것임을 강조드리면서 이 강연을 김백규 연사자님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상준 연타자에 이어서 행위로서의 배움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이 자리에 선 김백규 연사자입니다. 앞에서 김상준 레지시안이 마무리를 할 때 계속해서 배워야 한다. 평생 동안 우리는 배워야 한다. 정말 끔찍하기 싫지만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말인데요. 계속 배워야 하는 이유로 소개했던 말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배움을 지속해야만 한다는 그 말이 어쩌면 제 강연의 시작으로 굉장히 적절한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살아가려면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되는데 그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배움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급변하는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배워야 할까? 과연 우리의 배움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생존의 도구로서 계속해서 이용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서 의문을 가지고 이번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발한 오토바이가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굉장히 빠르게 추월을 해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보다 뒤처졌던 사람 혹은 나와 동시에 출발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빠르게 앞질러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아직 이 자리에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그런 경험이 적을 겁니다. 그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 전공은 의생명공학과고요. 현재 건축과 관련된 부동산 회사에서 건축 관련된 도면들을 검토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전공과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벌써 직장에 다닌 지가 4년 차가 됐는데 4년이 된 이 시점에 제가 주변으로부터 듣는 주된 평가는 굉장히 다른 곳에서 살다 온 애가 정말 빠르게 적응을 했고 4년간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그 4년간 대학 교육을 받고 4년간 이 일터에서 일을 한 8년이라는 시간을 건축에서 보낸 사람과 다른 세상에서 살다가 4년 동안 업무를 하면서 업무에서 그냥 배움으로 통해서 성장을 한 제가 동등한 위치에서 같은 업무를 비슷한 레벨로 혹은 더 나은 레벨로 할 수 있다, 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를 현재 듣고 있습니다.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듣고 있는 평가를 얘기를 드린 건데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새로운 지식들을 배우고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과 이제 같이 했던 술자리에서 넌 대체 왜 이렇게 빠르게 적응하고 잘 해나갈 수 있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무엇이 사람을 다르게 성장하게 만드는가? 성장의 속도를 왜 다르게 만드는가? 어쩌면 타고난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사람이 쌓아왔던 경험일 수도 있겠죠. 또는 우리가 지켜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하는 노력의 질이나 노력에 들인 시간이라는 양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재능이랑 굉장히 유사해 보이기는 하지만 타고나는 것보다는 만들어지는 적성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재능은 타고나지 않으면 바꾸기 힘듭니다. 경험은 시간을 통해서만 쌓을 수 있는 것이죠. 노력 역시 지금부터 바꿔 나가야 합니다. 적성이라고 하는 것도 변경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걸 깜빡 했는데 배경 역시 내 손으로 바꿀 수 있는 배경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술자리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약간 힌트를 얻은 게 하나가 있는데 저는 배움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성장하는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배움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혹시 학습사라는 세 가지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아마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에서는 학습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학습이라고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보통은 저희의 배움도 학습의 단계에서 끝이 나게 됩니다. 새로운 개념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 그 개념을 배우는 것이고 그 개념을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반복 숙달해서 익숙해지기 위해 익히는 것입니다. 보통 여기까지 과정이 끝나고 나서 내가 배움을 다 마쳤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배우고 익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한 발 나아가서 나의 내면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찰하고 되새김질하면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인지를 하고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동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배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일단 학습사의 과정을 해서 보통 학습을 하는데 제 주변에 정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배우는 것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은 생각을 먼저 합니다. 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 생각의 과정을 앞으로 끌고 오게 되면요, 왜 이 새로운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었나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새로운 지식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내러티브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고 배경에 대해서 고찰을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새로운 개념의 등장을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반복 숙달과 익숙해짐이라는 저 과정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짧게 당연한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숙달할 필요가 없듯이 그 반복해지는 과정을 굉장히 짧게 빠르게 우리의 내면의 것으로 새로운 지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단순히 이런 문자로만 표현을 했을 때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부동산과 관련된 회사를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조금 새로운 제도가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새로운 제도가 등장을 했을 때 그 제도가 어떤 것인지 먼저 법령을 해석하고 그 제도가 새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보통 설명회를 참석을 해서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지식에 대해서 먼저 익히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배우다라는 과정에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새롭게 얻게 된 변화된 지식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보고서를 쓰거나 우리가 새롭게 발표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변화된 제도가 과연 여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간 것인지 혹은 다른 문제를 낳지는 않았는지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고함으로써 한 발 더 나아가는 과정을 거친다면 제가 얘기했던 학습사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빠르게 여기서 적응을 하고 새로운 지식을 더 빠르게 흡수하려고 하면은 생각의 새로운 지식을 보면 앞서 기존 제도가 어떤 점이 불합리해서 이 새로운 제도가 나오게 되었는지를 먼저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제도가 과거의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사례들과
그리고 거기에서 왔었던 역사적 배경들을 먼저 이해한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불합리성인 완벽하게 인지를 하게 된다면 새롭게 나타난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했겠구나를 먼저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주어지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운다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했던 나의 도출한 결론과 주어진 새로운 제도의 비교를 통해서 무엇이 달랐는지만 고찰해보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숙달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하는 그런 연습의 과정 없이 바로 이 제도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이 가지고 있는 내러티브, 역사, 배경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을까? 저는 어떤 지식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온전하게 이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구태여 더욱더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셔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것들을 접하시게 될 거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에게서 밀려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두 발을 꿋꿋이 땅에 딛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원래 어디에 속해 있었고 내가 있었던 곳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한 다음 새롭게 나를 향해서 다가오는 변화의 물결들을 온전히 마주하는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식을 앞으로 배워감에 있어서 이렇게 먼저 사고해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배워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변화하는 시대에 잘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